그래서 오늘 강의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디가 박사님 제일 좋아요? 어떤 분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요. 네,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뒤에 다 나오지만 여러분, 내년에 제일 좋은 데는 미국이랑 일본이고요. 한국을 살고 싶어요? 중국을 사세요. 이렇게 제가 재밌는 사람입니다. 재테크 박람회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 와서 한국은 재미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 시장이 재미없냐 하면 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내년에도 모멘텀이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세계 증시는 이 나라 시장이 싸냐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방향성. 지금 투자해서 이걸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자신감을 줄 만한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재료가 없다. 차라리 싼 걸 따지면 중국이 훨씬 싸고요. 중국에 특히 홍콩 H시어 있잖아요. PBR 0.5배. 그러니까 청산 가치에 비해서 절반에 거래돼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 때문이죠? 아시잖아요. 내년 초에 ELS 만기가 3월까지 얼마가 들어온다고? 10조가 들어와요. 그거를 손실을 본 사람들이 다시는 내가 여기 투자 안 한다고 그러고 다 팔겠죠? 그 매물이 눈앞에 있는데 뭐하러 지금 사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매력 있고 좋은 시장 미국, 값도 되게 싸고 환율도 좋은 시장 일본. 나는 정말 쪽박 아니면 대박을 노려요 중국. 한국은 그 사이 어둠에쯤 있어요. 그래서 내년 우리 시장은 저는 그냥 한 10% 15%? 10% 15%면 좋은 수익이지만 중간중간에 얼마나 우리가 출렁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재미없다. 그죠? 출렁거리더라도 위가 열려있는 시장에 있는데 우리는 출렁거리지만 위가 열려있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 3,000포인트에서 물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안 그래요 여러분? LG에너지솔루션 IPO 받을 때 그때 주식 들어간 사람들 지금까지 만 2년 동안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그 주가 오면 무조건 다 팔아버린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위에 첩첩산중 매물벽이 있는 나라다. 됐죠? 어디를 해야 된다? 미국, 일본, 중국. 중국 하실 분들은 내년 3월까지는 두들겨 맞을 각오하고 사야 되는 거고요. 뭐 다 벌써 강의를 다 해버린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내면 제가 주최 측에 혼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 미국이 좋으냐? 자, 그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림에서 요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여기 밑에 있는 빨간 선이 실질적인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중에서도 물가를 뺀 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가 3.5잖아요 3.5인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3%예요 그죠? 그러면 예금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죠. 왜? 물가 상승률이 3%인데 예금금리 3.5밖에 안 돼. 게다가 만에 하나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중도 환매하면 어떻게 돼요? 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금리의 매력에 넘어가가지고 3년짜리 5년짜리 예금 잔뜩 드는데 만기까지 정말 보유하신 분 얼마 계세요? 저조차도 만기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전에 더 투자하고 싶은 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우리는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중도 환매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예금이 좋은 상품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3%인데 정책금리는 3.5밖에 안 돼. 그럼 0.5잖아요 되게 안 좋은 거죠. 금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은 얼마냐? 플러스 2%. 곧 3% 돼요. 왜? 물가가 뚝뚝 떨어지거든.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미국 사라 그러는지 아셨어요? 거기는 실질금리, 인플레를 감안한, 물가를 감안한 금리도 2% 더 주는데 경제도 좋아. 파란선.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4.9. 아니 인구 3억짜리 나라가 GDP 20조짜리 나라가 20조 달러입니다. 그게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4.9. 거의 5%가 나왔다. 자, 이제
대충 나왔죠, 그죠? 홍 박사는 많이 올랐는데 왜 미국 주식 좋아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한테 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오를만 하니까 오른 것 같아요. 저금리를 부담하고도 경제가 잘 나가는데 이건 거의 항공모함이 바닥을 치고 한 바퀴 돌았다. 항공모함이 방향을 한번 틀었는데 저 방향을 튼 게 금방 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어디까지 가냐? 몰라요.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빼고서 투자를 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데 좀 비싸면 어때요? 그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고 찰리 먼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편없는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를 제값 주고 사는 게 낫다. 그렇죠? 네, 찰리 먼거가 평생 동안 보유한 주식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코스트코. 야, 불황에는 싸니까 가고요. 그렇죠? 불황에는 우리가 거기 피자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호황에는 좀 물건 좋은 거 보러 가죠. 또 저는 와인 사러 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우리는 코스트코의 노예야. 그래서 그 코스트코의 노예가 안 되는 방법은 뭐냐고요? 제휴되어 있는 카드를 자르는 것밖에 없어. 갖고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노예야. 그죠? 그렇게 좋은 회사니 싸게 거래가 안 돼요. 더럽게 비싸요. 그렇지만 그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낫지, 그걸 싸게 사려 그러면 못 사잖아요. 이해되셨죠? 중국은, 미국은 이렇게 구분을 딱 해보면 답이 다 나온 거죠. 중국은 그저 그런 회사지만 더럽게 싸면 한번 사볼 만한 거고요. 미국은 되게 좋은 회사니까 적정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나라인 거죠. 투자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성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추운 겨울날을 뚫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이분들 상황의 성향에서는 둘 다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사면 되죠, 그죠? 대신 사더라도 중국 주식보다 미국을 좀 더 사자. 이거 그죠? 금방 됐죠.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좋은가? 너무너무 부러운 차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주요국이 미국 가서 공장을 지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한국 사람이 작년에 미국에서 공장 얼마 지은지 아세요? 370억 불. 그러면 우리 돈 얼마? 50조 원. 올해는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돈이 투자됐으면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늘었겠죠? 그럼 어디에 지을까요, 공장은? 뉴욕? 캘리포니아? 네버. 그런데 왜 지어요? 노동조합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임대료가 되게 비싸고 임금도 비싸요. 그죠? 그럼 어디 가요? 자, 시작합니다. 아리조나, 텍사스, 루이지애나,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이런 데 짓습니다.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뭐죠? 선벨트 또는 레드넥. 여기가 목덜미가 뻘건 사람들이 사는 곳, 추워도 반팔 입고 다니는 이상한 아이씨들이 사는 곳, 카우보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그 지역들의 특성이 바로 뭡니까? 세 가지 특성이 있죠. 첫 번째 특성, 땅값이 싸죠. 왜? 예전에는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었어요. 뭐 때문에?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죠? 열대지방의 습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옛날 백인들이 가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왔죠? 흑인. 인구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적게 살고 그리고 희소하니까 땅값이 싸다. 두 번째, 노동조합이 없죠. 자, 세 번째, 옛날에는 더운 데 사는 게 약점이었어요. 왜? 전염병 때문에. 근데 지금은 더운 데 사는 게 강점이에요. 뭐죠? 태양광 발전이 쉽죠. 그래서 세계에서도 가장 전력 요금이 싼 곳이 그 지역입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열대지방, 사막에다가 끝도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가서 주기적으로 먼지만 털어주면 돼요. 얼마나 전기가 싸? 전기 싸지, 사람 몸값 싸지, 땅값 싸지. 전부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집이 있어, 도로가 있어, 항만이 있어,
뭐 학교가 있어? 아무도 없죠. 자, 거기에 이 어마어마한 돈이 갔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를 만들겠죠.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테네시시, 테일러시죠. 테일러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완공한 테네시. 이런 데들의 전부 다 특성이 뭐예요? 황무지에 지어요. 값싸고. 그럼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걸로 되나요? 학교도 만들어줘야지. 병원도 지어야지. 이 모든 건물들을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경기가 나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다음 대통령이 누굴 것 같아요? 에이, 트럼프 같잖아요. 아니, 나도 싫어요. 나도 그 인간 싫어. 근데 자기 대통령으로 지금 지지율이 70% 80%라는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양반이 대통령 되면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유지할 것 같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문 닫히기 전에 가야 되겠죠. 마음이 급하죠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바이든이 주는 것처럼 저런 각종 혜택들을 줄지 누가 아냐고요. 이제 답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내후년 몰라. 그건 몰라요 제가. 내년 이맘때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트럼프 시대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망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세상의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제가 했던 전망 접을 수 있어요. 저는 팔랑귀예요. 뭐하러 지조를 지켜야 돼? 투자 앞에서, 성과 앞에서 저는 지조라는 건 없어요. 좀 지나면 더 좋은 데가 나올 수 있지. 그러나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만 본다면 바이든 입장에서 이게 최대의 업적이잖아. 그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의 업적이야. 특히 그 양당이 가장 격전지가 어딘지 아세요? 조지아예요. 왜 조지아주가 지난번 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겼어요? 여러분, 남부의 심장 조지아주 아틀란타가 지난번 바이든 찍었어요. 왜 그러게요? 이제 다 아시죠? 젊은 근로자들이 모여서 대도시를 형성하는 지역에서 그 카운티에서 트럼프를 이긴 거예요. 그런 지역이 어디냐고요? 또 할까요? 텍사스 지금 테일러시에서 바이든이 이겼어요. 지금 바이든은 이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경기를 부양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 정책을 쓰기 위함이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남부 지역에 젊은 사람들을 마구마구 꽂아놓고 특히 이민을 넣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중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바뀌겠어요? 1년 안에? 더 세게 하겠죠? 자, 답이 다 나왔어요. 뭐다? 미국 경기는 어디서 좋아지고 있다?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건설 경기가 어디서 좋아지는데요? 공장, 아파트, 병원, 학교, 도로, 항만 등등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미국 경제 성장률 잘 나오는지 이제 아셨죠? 전부 다 누구 돈이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돈이다. 자, 그러니 누가 더 경기 좋아요? 미국만 좋고 우리는 왜 비리비리한지 이제 아셨죠? 작년 370억 불, 올해는 500억 불, 600억 불 이상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한국에 투자됐으면 얼마나 좋았어. 다 나갔잖아. 근데 우리가 좋아, 미국이 좋아 물으면 답이 다 나왔잖아요. 미국은 역사상 최고치지만 왜 우리는 2600도 못 뚫냐? 답은 나왔죠. 돈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왜 한국을 사겠냐? 사더라도 싸니까 그냥 좀, 또 사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좀 하고 있는 거지 별로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는데. 됐죠? 자, 이게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뭐 때문에 미국은 좋다? 외국인 직접 투자 때문이다. 한국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벌써 미국에서 뭐 사야 되는지 감이 오죠? 뭐 사야 돼요? 리츠 사야지. 부동산이 좋다며. 그죠? 그러니까 오피스 리츠 이런 거 말고 좀, 그죠? 남부 지역에 있는 주거용 리츠라든가 인프라 리츠 같은 걸 사야 되는데 고르기 어렵죠. 그러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사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 리츠 그러고 홍 박사 하면 종목 제가 다 추천해놨으니까 얼마든지 검색해 보세요. 이제 이 질문이 나오죠. 박사님, 근데 중국은 좀 어떨까요? 이렇게 어떤 분이 많이 질문해요. 네, 중국은 정말 지금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 하면 소비가 죽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좀 죽었어요. 일본이 소비자들의 마음이 죽으면서 30년 불황하다가 아베노믹스를 10년 해서 이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되게 돌이키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지난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기억나시죠? 그죠? 그 밖에 사람들이 못 나가게 아파트 정문을 막아버렸던 거, 아파트 정문에 쇠창살을 놨다니까요. 그리고 너는 밖에 나가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렇죠. 밖을 나오는 걸 문을 다 막아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란다로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저희같이 아들만 둘 있는 집은 고기가 부족하겠죠. 옆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 이쁜 처녀가 살고 있는 집에는 고기는 남고 야채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물물 교환하고 살았대요. 그걸 몇 년? 3년을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2020년 초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밖도 못 나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모임도 위축되고 인간관계도 끊기고 직장도 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 그림에 이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이게 중국의 수입이에요. 중국의 수입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두들겨 맞고 잠깐 회복되다가 만 2년째 박살이 나고 있어요. 이러니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야 이제 돈 쓰세요. 이제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로 코로나 정책 너무 심하게 했던 거 미안하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누가 하나 책임자 묻고 돈 좀 풀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수입이 감소하죠. 그리고 수입이 감소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빨간 선, 국제유가가 빠집니다. 자, 미국 경기가 내년에 좋아지는 두 번째 이유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다? 그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투자해 준다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나왔죠. 뭐죠?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구매력이 개선됩니다. 저만 해도 지난주에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지나가다가 언제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기름 넣어야 되겠다. 이걸 서울 근교에 있는 주유소를 그냥 찾아 들어갔는데 1630원. 물론 거기가 좀 싼 데 같더라고요. 자, 얼마 전에 분명히 2000원 근처에 있었는데 1630원이니까 우리는 300원, 400원 빠졌어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빠졌냐면 우리는 세금이 절반이잖아. 기름값에 세금이 절반이잖아.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우리만큼 세금 안 걷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국제유가가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코스트코 가겠지. 기름값 절약해가지고 코스트코 가겠지. 아니면 아마존 접속해가지고 주문을 하겠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물가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면 답이 여기 있다. 국제유가가 빠질 것 같아요. 전쟁 나면 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도 국제유가 한 보름 오르다가 끝났고, 이번에 홍해에 있는 후티 반군이 드론을 쏜다 그러면서 며칠 오르더니 또 요새 잠잠하잖아요. 유가가 왜 이렇게 되는가? 결국 원자재 먹는 하마인 중국이 경기가 영 히들히들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계 경제가 정말 내년에 화끈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중국을 사세요. 왜? 저긴 죽었다 살아나니까 오르는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그 전에 마음고생은 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는 미국에 투자해라. 그리고 그래도 내가 돈이 좀 남고 나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 편안한 건 싫어, 나는 좀 와일드하게 움직이면서 죽었다 살았다는 걸 좋아해, 그러시는 분은 중국을 사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요 하는 사람은 일본을 사라. 그죠? 너무 지금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행거예요. 왜?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동아리를 서지 않고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 이렇게 재밌는 강의를 하는데 빈자리가 있다. 뭘 뜻하냐? 시장이 식은 거야. 시장이 식었을 때 꽉 깨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시장이 뜨거울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참았고 춥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제일 좋은 게 어디고? 미국이고, 저렇게 박살났으니까 중국 정부가 머리에 총 맞지 않은 다음에야 경기 부양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분할 매수. 언제까지 살아? ELS 낙인이 내년 3월까지 집중된대. 그러면 그 전에 살 필요는 없잖아. 제가 너무 나쁜가요? 아무튼 그분들은 그분 일이고 우리는 돈 벌어야지. 그러면 구정 한번 사고, 애들 개학할 때 한번 사고, 개나리 필 때, 벚꽃 필 때 한번 사면 되겠죠. 그렇게 사다 보면 언젠가 바닥이겠지. 물려봐야 뭐 리스크 그렇게 한 10%? 그죠? 지금도 뭐 역사상 최저니까. 그러나 한번 살아나면 중국 증시 따블라는 거 일도 아니니까 그런 거 조금 사보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유가가 빠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빠질 때는, 그죠? 물가가 안정될 것이고, 물가가 안정될 때는 미국 중앙은행님이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이다. 언제 인하하냐? 모르죠. 그 사람 마음입니다. 누가 뭐 3월달 그러는데, 에이, 저는 돈을 걸라 그러면 3월은 안 해요. 왜? 경기가 너무 좋아. 물가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경기가 너무 좋은데 뭐하러 금리를 인하해줘요? 나 같으면 안 해. 저 같으면 경기가 좀 나빠지는 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위대한 연준 의장으로서 마감을 하고 싶지, 경기도 좋은데 금리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하 안 해요. 하더라도 저는 6월 봅니다. 6월, 5월, 6월 봅니다. 근데 제 전망은 6개월 정도가 시한이라 그랬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좋다 그랬지 하반기도 좋은지는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왜? 트럼프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순간 화력발전소 다 가동한데 태양광이고 나발이고 없대요. 진짜 그 양반이 이번에 쓴 공약집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나와요. 뭔지 아세요? IRA, 인플레 감축법 자기 폐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 양반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장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도 있을 것 같고 물가도 빠질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이 나쁠 수가 없다. 특히 미국 시장은 좀 빠지더라도 그거는 과열에 따른 조정이지 버텨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파란 선이 일본 엔이에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가 이게 얼마였냐면 80엔이에요 80. 근데 지금 얼마냐면 150이에요 여러분, 저 파랑이가 일본 엔인데 80에서 150 됐어요. 자, 누구가 제일 좋죠? 에이, 수출 기업이잖아요. 토요타, 캐논, 닌텐도, 그죠? 신일본 제철, 신일철, 이런 애들이 좋겠죠. 왜? 환율이 2배 났어.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환율이 2,000원 간 거예요. 자, 수입은 안 하겠죠? 해외여행 안 가겠죠? 아니, 환율 2,000원 되고 해외여행 갈 수 있으면 부자 상징이지. 그죠? 해외여행 안 가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들 안 쓰고 자기 국내에 남아도는 물건이란 물건을 해외로 다 보내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오겠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역사상 최대 이익이 나고 있어요. 이게 부러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죽었잖아요, 아베가. 이 양반은 죽은 다음에 지가 하려고 했던 게 성공한 걸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아베 싫어하지만,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암살당해서 죽어버리면서 죽은 다음에 자신의 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정치라는 게 무서워요. 극적인 순간에 가버렸고 간 다음에 나라가 잘 돼. 이 정책을 폐기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넌 아베의 유지를 버리려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왜 얼마 전에, 지난주잖아요,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그러죠.
아니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 꿈도 꾸지 마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우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왜 내년에도 제로금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인재 효과를 봐서 저 파란 선 엔 환율이 저렇게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먹고 살만하고 인플레이션도 나는데 왜 내가 여기서 중단해야 돼? 자, 왜 일본이 두 번째로 추천하는지 이제 아셨죠? 기업 실적만 보면 일본이 최고예요. 1990년 버블이 붕괴됐을 때 기록했던 이익의 3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종합주가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아직도 90년 주가가 안 되죠. 이제 제가 뭔 말하는지 알겠죠, 그죠? 90년 주가에 비해서 아직 싼데 그때보다 기업 이익이 3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때보다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라는 거죠. 절대 주가를 보면 안 돼요, 그죠? 이익 대비 주가를 봐야지.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고 있는데 주가는 그때에 비해서 아직도 한 4분의 3 정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 편하잖아요. 양쪽에서 다 벌잖아. 자, 첫 번째, 환율이 현 수준 유지한다. 기업들 이익이 많이 나서 벌겠죠. 또 우리랑 다르잖아. 우리는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는 거랑 주가랑 상관없잖아요. 에이, 대주주님이 이러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는 배당도 안 주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해가지고 주가가 싸게 거래되면 상장 폐지시켜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싸게 거래된다 그러면 증권거래소에서 동경증권거래소에서 1년의 시간을 줘요. 1년의 시간을 주는 동안에 주가가 적정 가격보다 너무 싸게 거래된다 그러면 상장 폐지를 권고해요. 당신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만 나가라. 적리매매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줘라.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기 정치인 누구랑 친구다 이러는 게 훨씬 잘 먹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에 저는 전혀 겁이 없습니다. 왜? 증권사를 그만뒀어요. 제가 우리 회사 대표예요. 제가 회사의 주인이에요. 제가 제일 세거든요. 저는 이렇게 솔직해요. 여러분, 저 그분 좋아해요.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그분 테마가 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왜?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 뭘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은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랑 친하냐, 여기 누구가 조금이라도 손이 묻었냐, 이걸로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어때요? 기업 실적에 따라서 간다. 그러니까 어때요?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고, 됐죠? 두 번째, 일본 중앙은행이 트럼프 당선 직전에 보나마나 금리를 인상할 거예요. 왜?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일본 엔에 대해서 너네 지금 이거 지금 환율 조작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트럼프 같으면 지금 일본이 미국한테서 얼마나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일본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환율 떨어지겠지. 그러면 환차익이 나잖아. 둘 다 먹으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잖아. 아유, 확실한 건 없어요.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잖아요. 양손에 떡 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죠? 미국이 기왕 짱이고, 근데 미국보다는 좀 못하지만 일본 되게 매력 있지 않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배당을 많이 해서 어쨌든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환율을 어쨌든 낮춰줘야 되겠죠. 에이,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 부과했던 거 지금도 아직 해제 안 됐어요. 일본한테 관세 부과하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잖아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관세 두들겨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결국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 어떻게 한다? 금리 인상할 거다. 엔화를 강세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터져도 수익이 나잖아. 얼마나 편해, 그죠? 그래서 화끈한 맛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못하시겠지만 이 나라는 상당히 괜찮은 지금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답 다 됐죠? 자, 넘어가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니 박사님, 중동에 전쟁도 많이 날 것 같고 내년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커질 텐데 유가가 오르진 않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기록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묻는데 그 가능성이 왜 낮은가 하면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자, 많이 찍으시고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여기 적혀 있어요. 미국의 육지에서 나는 석유 생산이, 저게 뭐냐? 셰일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알라스카라든가 텍사스만에서 나는 유전은 빼고 계산한 게 이 정도. 얼마? 예, 지금 1,500만 배럴 됐죠. 하루에 1,500만 배럴. 전 세계 하루 석유 소비량이 얼마냐면 1억 배럴이에요. 15%를 셰일 오일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알라스카랑 텍사스만에서 해저 유전에서 뽑아내는 거 말고 이 정도. 예, 미국이 왜 킹왕짱인지 이제 아시겠죠? 왜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에너지 같은 석유 회사 사는지 이제 아셨죠? 이놈들은 투자를 한 것도 없는데 요새 거의 셰일 오일 쪽은 새로운 유정을 뚫지 않아요. 그런데 생산량이 역사상 최고예요. 뭐죠? 투자도 안 하고 사람들도 안 뽑았는데 생산량이 늘어. 뭐예요? 기적이지. 쪼우는 거죠. 이전에 같은 생산량을 뽑아내던 유정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비용은 들지 않는데 생산량만 늘어. 그러면서 국제 원유 시장에 누가 감산하면 미국의 생산량이 그만큼 탁 늘어요. 사우디가 감산한 만큼 지금 올라온 거 보이시잖아요. 사우디가 얼마 전에 또 100만 배럴 감산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한 칸이 500만 배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2달 사이에 생산량이 100만 배럴 늘었어요. 누가? 8월 달에 사우디가 감산하니까 바로 100만 배럴 늘었어요. 자, 그러다가 또 감산하면 또 늘겠죠. 쟤들은요 수도꼭지 딱 들고 있다가 누가 감산해서 국제유가 올려주면 탁 틀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어떻게 될까요? 이 유가라면 내년에 감히 이야기합니다. 무역흑자 1,000억 불 난다. 1,000억 달러 정도 흑자 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내려가겠죠. 아니 해외에서 돈이 1,000억 불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좀 팔고 나간들 환율이 빠지겠어요? 오르겠어요? 내린단 말이에요. 매달 80억 불, 100억 불씩 흑자가 찍히고 있어요. 지금 겨울에 난방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도 무역 흑자가 지금 80억 불, 100억 불 찍히고 있단 말이에요. 환율은 내려갑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금리가 인하됩니다. 그러니까 1,200원대 안착하면 금리가 인하됩니다. 얼마까지 인하될까요? 저는 3%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현재보다 금리 2번 인하. 왜? 무역 흑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환율이 너무 급하게 떨어질까 봐? 그죠?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물론 총선 뒤에 할 것 같아요. 괜히 총선 직전에 금리 인하해가지고 국회 불려가서 혼날 수 있잖아요. 주어는 없습니다. 국회에 불려가서 혼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거 직전에는 안 하고요. 선거 직후에 한다. 그럼 왜 금리를 인하하냐? 우리가 지금 돈줄을 너무 쪼였어요. 통화 공급 증가율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너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약발이 잘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요새 경기가 좋다는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내년에 돈이 내년에 언제부터? 2분기 4, 5, 6월부터는 돈이 좀 풀리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 그렇지만 경제가 너무너무 좋다고 말은 못하겠다. 왜?
정부가 돈을 안 써요. 어제 예산안 통과됐어요. 내년 예산안이 엄청나게 긴축이에요. 보세요. 정부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거, 마이너스 0.5%를 기여했어요. 언제? 2분기에.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안 써서 성장률을 이렇게 갉아먹은 건 역대 거의 처음이에요.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도 긴축해요. 내년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4에서 5% 나오거든요. 왜? 물가 2% 오르고 경제 성장률 2점 몇 프로 나올 테니까. 그럼 4에서 5%죠. 그런데 재정 지출 증가율은 얼마예요? 2%죠. 경제의 외형은 4% 5% 느는데 정부의 재정 지출은 2% 늘었어요. 엄청난 긴축이죠. 이런 일이 내년에도 계속된다. 여기 나와 있죠. 정부 소비 어때요? 마이너스 0. 좋게 이야기하면 현 정부가 선거에 대해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 경제 전망이 이렇게 틀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올해보다 내년에 좀 좋아져요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앞두고 돈을 풀어야지. 근데 안 푼대. R&D 예산을 삭감한대. 이게 무슨 생각일까? 뭐 각하는 좋은 분인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해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어떻다? 미국보다 못하다. 너무 명쾌하죠? 우리나라가 수출도 지금 좀 회복되고 환율도 좀 안정되고 무역자도 나니까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무조건 좋아져야 되는데 미국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재정을 안 쓴다. 금리밖에 기댈 게 없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중립.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모르면 중립. 이제 제가 왜 한국 주식시장이 3순위나 4순위라고 했는지 이제 아셨죠? 자, 1순위 미국, 2순위 일본, 3순위 한국 아니면 중국. 중국은 용자들이 사는 곳이고요.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래서 경제 전망, 주식시장 다 전망 끝났고요.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차트인데요. 이 재밌는 차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빨간 선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고요, 파란 선이 뭐냐면 주택 착공, 집이에요. 자,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을 설명드립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집값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어요. 2001년 카드 버블입니다. 카드 버블 때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는 순간 저 파란 선이 뭐냐면 집을 짓는 거라 그랬죠. 잊지 않으셨죠? 착공, 땅을 파는 거예요. 자, 주택 가격이 오르면 땅을 많이 파. 그리고 그 땅을 파고 난 다음에 언제 입주해요? 2년에서 3년 뒤에 입주하죠. 요새는 더 걸려요. 공사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옛날 이야기. 옛날이면 땅만 파면 2년이에요 거의. 그죠? 암만 큰 주상복합 오피스 건물도 3년. 그러니까 그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때가 언제냐면 착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주택 공급 물량이 쏟아지겠죠. 근데 경제의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빠지겠죠. 3년 뒤에. 항상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이 폭발한 다음에 3년 지나서 집값이 빠져요. 자, 여기도 한번 늘었죠. 파란 선 늘고 3년 지나면 조정. 파란 선 3년 늘고 조정. 안 늘었네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주택시장이 경기도 좋은 것도 없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반등이 올해 그렇게 강하게 나왔는가? 이제 아시겠죠? 금리가
이렇게도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올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그렇게 크게 반등하고 겨울에 빠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별로 안 빠지는가? 거래가 없죠. 근데 급매물도 없어요. 왜 이런가? 이제 아는 거죠. 집주인들이 2년만 버티면 새 집이 없어요. 그죠? 아니 지금 여기 봐요. 파란 선 마이너스 50%.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 좋아지냐?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한국은행님이 금리를 인하하면 좋아지겠지. 근데 그게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8월에 할지를 잘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하고 나면 좋아져요. 그죠? 이거 정도밖에 말을 못 하는데, 그럼 좋아지면 내년은 그러면 박사님 잘 모른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한국은행님 마음인데 내후년은 어때요? 그러면 저는 좋아진다고 말하는 거죠. 왜? 여기 지금 줄어든 이게 2년 뒤 입주 물량이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랑 반포에 짓고 있는 거 말고 이제 서울 시내에 아파트 입주할 데가 있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벌써 두 가지를 다 설명했어요. 첫 번째 뭐다? 신축이 귀해질 거다. 예, 그죠? 분양 기회가 있으면 잡으시는 게 너무 고분양가는 그렇지만 분양의 기회를 잡는다면 입주하게 되는 2년 뒤에는 그때 잘했구나 싶을 수 있다. 그죠? 청약 통장을 올해 같은 해에 써야 된다. 이거 쓰지 않으면 기회가 이제 몇 년 안에 없다. 아무튼 갈아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가 기회죠. 아니, 왜냐하면 같이 집이 빠졌지만 내 집을 팔고 더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 비싼 집을 가려면 차입 여건이 중요한데 내년 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시장 금리는 먼저 빠지니까 대출 금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대출 금리가 빠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을 질문을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일단 발제 발표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자산을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내년 경제 전망을 고려했을 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답은 정해졌죠 이제? 저 같으면 접니다. 제 개인적으로 3분의 1은 미국 주식, 그죠? 또 한 4분의 1은 어디? 중국 주식, 4분의 1은 일본 주식, 나머지 약간 남죠? 그죠? 13% 정도 남겠죠? 그건 어디다? 현금. 그죠? 왜 현금은 좀 들고 가냐고요? 아니, 내년장이 순탄하게 쭉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파월이 한마디 할 때마다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파월은 지금 완전히 양손에 떡 들고 있잖아요. 경기도 좋아, 물가도 안정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괜히 심술 부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장이 출렁출렁 거릴 때 물탈 용도로 현금도 한 15%, 17% 정도 갖고 가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통화 배분에서 본다면 미국 자산이 제일 좀 많고요. 그 다음 일본엔, 중국 위엔, 그리고 한국 원, 이런 순서로 분산을 해놓으면 내년 장에 대해서 스트레스 그렇게 크게 받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재테크할 때 가장 주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네, 여러분,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주최 측 부동산 잠깐, 아까 그 차트 잠깐 띄워주실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안 되면 뭐 그냥 말로 하고요. 자,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대세 상승을 오래 했다고 알고 있지만 시장의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한 2년 좋고 2년 빠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요 2019, 20이 이상했던 거지. 사실 그때 빠져야 되는 장세였는데 코로나 초저금리, 거기다 공급 감소 때문에 오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동산조차 저렇게 죽었다 살았다는데, 내가 왜 인생을 걸고 올인 베팅을 왜 해야 되냐고요? 간단하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중독된 거예요. 무슨 중독이냐고요? 짜릿한 한방 베팅이 주는 쾌감에 중독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을 이후에 10년, 20년 동안 조사를 해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파워볼이라는 로또가 있어요. 심지어 조 단위의 당첨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그걸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돼요. 그래서 조사가 가능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마감하냐면 길거리 노숙자로 목숨을 마감합니다. 왜? 너무나 큰 자극을 만났잖아요. 인간이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자극이 여기인데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웬만한 즐거운 일이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상 기제에 뇌가 파괴돼 버렸거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이게 똑같아요. 로또에 당첨된 것과 비슷한 쾌감을 주는 일을 찾겠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마약이랑 도박입니다. 여러분, 주식도 비슷하죠. 레버리지 이빠이, 죄송합니다,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서 그것도 또 신용 미수해서 그것도 레버리지 해서 벌었어요. 10% 오르면 따블이 나겠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평범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자기가 한번 따라가서 신용 미수 풀로 땡겨서 상한가 한번 따라잡기 위해서 먹었는데 수익이 났는데, 그 다음부터 안정적인 자산 배분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망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긁겠죠. 알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매일처럼 매매를 하고 싶다. 이미 중독이에요. 그리고 중독을 끊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솔직해지는 거예요. 중독을 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뭐죠? 나는 중독자다. 자, 우리 담배를 끊을 때 어떻게 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야기하죠. 나 담배 끊을 거야. 내가 담배 피려고 그러면 나를 혼내줘. 그죠? 그리고 회사랑 계약하죠. 1년 뒤에도 내 피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니코틴 흔적이 나오면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라고 걸어야 되죠. 그 정도 하면 담배를 끊어요. 똑같아요. 주식도. 그러니까 너무 단타를 쳐서 일거에 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파워볼 로또에 당첨된 사람과 비슷한 심리 기제를 가지게 된다. 이걸 인정하면, 오늘 강의에 왔잖아요. 우리 모두 관대해요. 나는 관대해. 나는 솔직해. 나는 주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는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쾌감을 중독되는 걸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2024년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산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산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 분석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세종시에 있는 산업연구원의 박사님들입니다. 그렇죠? 그 산업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은 박사학위를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각 산업을 평균 20년 정도 연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시니어 연구위원이 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그분이랑 소주 한 잔을 했는데요, 약간 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술은 다 깼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보고서를 받았어요. 2023년 말에 전망한 24년 우량 또는 전망 산업별 유망 산업 분석 보고서를 봤어요.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새 산업, 해가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매출 전망이 극도로 밝다는 뜻입니다. 자, 새 산업, 첫 번째 반도체. 벌써 많이 올랐네요, 그죠? 두 번째 정보통신기기. 이게 뭐죠? 텔레비전, 세탁기, 가전제품,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가 뭘까요? 조선. 자, 주식시장은 되게 빨라요. 그죠? 반도체가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보고서를 열심히 써서 주변에 강의를 했겠죠. 그러자마자 11월 달부터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올랐죠. 자, 그렇지만 아직 안 오른 산업도 있는 것 같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잘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산업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산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유망산업은 어디다라고 찍어줬는데, 그러면 셋 다 투자해도 좋고, 적어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산업인가 아닌가는, 그리고 그 보고서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 구하겠다고요? 역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유망 13대 산업 홍춘욱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어쩌면 산업연구원에 가서 검색하시는 분보다 제 블로그를 검색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트래픽 달달하게 뽑아먹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산업들이 우리나라의 이 세 산업인데, 이 세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시가총액도 크고 고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좋은 거죠. 이해되셨죠?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